네, 전남 신안해상에서 자초된 여객선 사고는 1등 항해사가 사고 당시 휴대전화를 보느라 항로를 바꾸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해상교통관제센터 역시 여객선의 항로 이탈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각종 사고 관련 소식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그제 밤이었습니다. 전남 신안해상에서 267명을 태운 여객선이 좌초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항해 책임자인 이 1등 항해사가 휴대전화로 뉴스를 보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만연하게 휴대전화로 다른 곳에 정신이 쏠려 있는 사이에 이 배는 무인도 쪽으로 가고 충돌 위험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이고요. 충돌 직전에 이것을 알고 이 변속을 하고 그 방향을 전환하려고 했으나 이미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초가 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 해경에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초기 진술만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명백한 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조그만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나지 않았을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주의 의무도 위반했기 때문에 중과실이라는 어떤 중과실치상이라는 제명이 적용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일 것 같고요. 항해사만의 잘못은 아닌 것 같고 선장도 관리감독 의무나 본인이 취해야 될 안전조치 의무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자리에 있었던 조타수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에서도 항해사, 그러니까 1등 항해사랑 조타수를 긴급 체포했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발부에는 지금 이제 나온 여러 가지 어떤 진술들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첫 번째로 항해사가 최초의 진술과 두 번째 진술이 좀 번복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변침이 되지 않았다라고 진술했다가 네. 나중에는 내가 휴대전화를 보느냐고 놓쳤다라는 진술을 통해서 진술이 번복돼서 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중과실치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는데 네. 상당히 중한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의 심각성, 중대성 그리고 도주의 염려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이고요. 우리가 이런 선박사고 같은 경우는 다행히 생명을 잃는 큰 피해는 없었지만 조금이라도 긴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은 대형 인명피해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의 의무라든가 안전관리 의무에 대해서 철저하게 바라봐야 되는 사건인 만큼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서 이 신병확보도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모두가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해상 선박 사고 위험을 이제 감시를 했어야 할 목포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도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조사가 필요하고 책임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해경 조사에서 이 관제센터의 역할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관제센터의 수사와 감독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그 당시에 관제센터에서 어떤 업무를 했기 때문에 이 이탈하는 선박에 대해서 놓쳤는가. 한 명이라도 제대로 이 상황을 인지하고 지금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 조치해라라고 교신을 했다라고 한다면 충돌을 막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원인 관계 중 하나 관제센터에서 업무를 소홀히 했다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때 관제센터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거나 자리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재한 사람이 있었거나 또는 업무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업무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역시 가실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관제센터 직원들도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나아가서는 징계 조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관제센터뿐만 아니라 지금 부재 얘기하셨는데 그 지금 1등 항해사가 휴대전화 보고 있을 때 조타실에는 선장이 없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선장의 말은 나는 지금 근무 시간이 아니어서 떠나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부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은 옳은 말은 아닙니다. 우리 선원법과 여객선 운항관리 규정에 보면요. 휴게 시간에 1등 항해사한테 지휘를 넘기고 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는 안 된다라고 선원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해양 사고가 빈발하거나 좁은 수로를 갈 때에는 선장이 직접 지휘를 해야지
1등 항해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라고 명백한 규정이 있습니다. 예. 이 지금 사고가 난 충돌 지점 같은 경우는 해양 사고의 위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섬이 워낙에 많아서 경로를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충돌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또 수로도 좁은 수로였기 때문에 중복적인 사유로 선장이 직접 지휘하고 직접 이렇게 항해 관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위반한 점이 있고요. 이 선원법 제9조 같은 경우 이것 자체를 위반했을 때에도 이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고요. 이 또한 가실, 부주의로 본다고 한다면 아까 1등 항해사와 마찬가지로 중과실 치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섬과 섬 사이에 이 좁은 수로였다는 점도 그렇고 변침 시기를 높여서 급선회했다는 점도 그렇고 앞서 있었던 사고들을 떠올리게 하는데 다행히 해경의 빠른 대응으로 3시간 만에 전원 모두 구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해경에서 빠르게 구조 조치를 했고 특히 그 안에 있던 이제 승객들 같은 경우도 안전조치 의무를 잘 이행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선박이 많이 파손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점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신속하게 구조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충돌 범위가 넓어서 이것이 기울어지거나 이미 이제 그 하강하는 상황이었으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우리가 정말 그 상상하기도 싫은 여러 그렇죠. 위험성이 예, 있었던 맞습니다.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고를 기회로 다른 선박에도 이런 안전 조치와 또 이 선박 운영과 관련해서 항해사, 조타수, 이 선원과 그리고 선장의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하고 이것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관제센터가 신호를 조금이라도 줬다라고 한다면 선장이 즉시 나와서 자동 운항 설정을 바꾸고 수동으로 해서 잘 또 충돌되지 않게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지금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지도 이번 기회에 꼭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탑승자를 전원 구조했기 때문에 정말 다행입니다만은 그럼에도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 이런 이제 승객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누구에게 이게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승객들 일부는 너무 놀라서 쿵 하고 바닥으로 이제 쓰러지거나 부딪혀서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염자라든가 약간의 골절을 피해로 호소하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이 승객들은 여객 운항선에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회사는 고객들에 대한 안전관리 배려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운항 과정에서 어떤 피해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렇게 승객들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타당할 것 같고요. 나아가선 직접적인 행위자인 이 직원들의 가실도 존재하기 때문에 연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이 여객선에는 보통은 보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승객들의 상해나 피해 보상에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합니다. 앞으로 관련해서 조사가 구체적으로 좀 이루어질 텐데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짚어봐야겠습니까? 일단은 이미 진술 자체에서도 중과실 부분은 충분히 확인됩니다. 그런데 이 수사기관에서는 일단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휴대전화 정보도 확인하겠다. 그러니까 실제 뉴스를 봤는지 다른 것을 했는지도 확인할 것이고 네. 이날만 그랬겠느냐. 평상시에도 자동 운항을 해놓고 다른 예를 들면 다른 업무를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한 거 아니냐. 전반적인 어떤 과실을 확인해 본다라는 것이고요. 내부에 CCTV가 있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직원들의 어떤 동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사고 장치 운항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또 다른 부실이나 안전관리가 없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본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전의 과실이 이번 사고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예를 들면 이전의 사고와 관련해서 그 자체를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겠지만은 상해라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네. 양형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날만 실수했다는 것과 매일 만연하게 안전 불감증으로 승객들이 타고 있는데도 휴대폰으로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다른 업무를 하다가 이런 사고가 연계됐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속적 계속적인 안전 불감증과 과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예. 세금을 좀 더 가중하게 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7명이 숨진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시공사와 본사 등 6곳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공사 관련자들에 대한 어느 정도 진술은 확보했지만 어쨌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해서 강제 수사에 돌입을 한 건데 이렇게 확실한 진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자료는 어쨌든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진술과 이 자료들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가정들도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 시공사, 발주처 그리고 하청업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처음부터 이렇게 작업 지시가 어떻게 내려져 있고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위험성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했고 붕괴 위험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위험성을 인지를 했는지 여부는 그 주고받은 공문과 내부적인 문건으로 확인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해체 공법 자료라든가 사고 이력 자료 그리고 실제로 계획을 세운 계획 도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진술한 사람들의 진술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작업 관련 서류와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진 실행행위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안전조치를 세웠지만 현장에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걸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후 자료 모두 비교하면서 분석을 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오후에는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제가 또라고 말한 건 보름 전에도 이와 비슷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데 지금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는 사과도 하고 TF팀 만들어서 재발 방지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도 했는데 또 이런 사고가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구조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지금 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청소하는 용역업체의 6명이 청소 작업 중에 이렇게 피해가 발생했고 3명은 굉장히 중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즉 하청업체의 위험을 이렇게 야기하고 하청업체 직원들에 대한 안전주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됐는지가 또다시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본사에서 아무리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안전에 대한 인력과 비용을 투입을 하더라도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이 안전교육을 제대로 못 받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배치가 된다거나 네. 이런 원인들이 종합적으로 이런 안전사고라든가 위험에 대한 부분들이 더 높아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형식적이고 예산만 일부 투입하는 TF 대책만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근로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 감독과 안전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요즘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외국에서 어떠한 전문성 있는 교육이나 경험이 없이 단기간 안에 투입되는 인력도 적지 않거든요. 네. 아무리 위에서 안전을 외쳐도 현장에서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고 안전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가 되지 않으면 사고는 재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하청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인력관리도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 하청이라는 도급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논의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생각나는 요즘인데요. 그곳에서 답을 좀 잘 찾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